비극의 새벽, 한국과 최고 지도층의 극단적인 비상명령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즉시 일본이 구축한 인프라를 전면 파괴하라. 한국 방문 후 단 48시간 만에 내려진 이 초강경 조치 이후 일본이 5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대규모 기반시설이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미얀마 특사단이 한국에서 마주한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그들이 돌아온 직후 이토록 급진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이 제시한 기술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고 이보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내건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만이 걸려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회의장은 일순간 충격으로 인해 냉랭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72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러시아, 일본, 미국 등 강대국들이 일제히 미얀마로 급파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도대체 미얀마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미얀마 환경보전부 차관인 이찬호입니다. 소수민족인 리수족 출신으로 양곤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4월 24일 새벽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긴급 전화가 울렸습니다. 환경보정부 최고의 수질 분석 전문가인 라오족 출신 노희선 연구원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양곤 전역에서 하수가 역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싱크대, 모든 하수구에서 오물이 솟아오르고 있으며 시민들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야 했고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 자부했던 하수 처리 시스템이었습니다. 30분 후 현장에 도착했을 때 도시 곳곳에서 시커먼 하수가 범람하고 있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고 시민들은 집을 떠나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상하수도를 관리해온 베테랑인 아카족 출신 마웅석 인프라 국장이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강인 이라와디 강을 보십시오. 맑아야 할 강물이 시커먼 오물로 뒤덮여 있었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묘족 출신의 보건부 위생과장 설안에 급박한 연락이 뒤따랐습니다. 콜레라와 이질 환자가 폭증하여 이미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겨우 2시간 만에 30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대로 방치할 경우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비상대책본부가 급히 구성되었고 저는 즉시 일본 기술지원팀의 다나카 겐지 단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화상통화 속 다나카 겐지의 표정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시스템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마비되었는데 그것이 고작 전부냐고 다그쳤지만 다나카는 어깨를 으쓱하며 48시간 내에 복구해주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48시간을 기다리라니. 그때 다나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더니 그는 저에게 은밀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환경자원 공동관리 협약을 체결하시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제안과 같은 상황에서 협약 체결을 거론하다니 지금이 그런 이야기를 꺼낼 때였을까요? 다나카는 미얀마에 대한 일본의 5년간 투자액, 즉 3조 엔 미얀마 돈으로 40조 자트 이상을 상기시키며 이제 미얀마가 성의를 보일 차례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왜 하필 모든 시스템이 정확히 이 순간 동시에 멈췄는지에 대한 더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노희선 연구원을 불러 시스템 마비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분석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모든 처리장이 새벽 4시 30분에 정확히 같은 시간에 멈췄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노희선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것도 원격으로 시스템을 정지시켰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마웅석 국장이 일본 측이 보낸 협약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서류를 읽을수록 제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제1조는 미얀마가 향후 50년간 모든 수처리 시설 운영권을 일본에 위임한다는 내용이었고
제5조는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산물의 소유권이 일본에 귀속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부산물이라니. 설한 과장이 의아해했고 노이선이 설명했습니다. 하수 슬러지에는 히토류와 귀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며 양곤 같은 대도시는 그 양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은 지금까지 계속 몰래 추출해 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조항들이 연이어 드러났습니다. 제12조는 미얀마 국민의 건강 데이터를 공동 관리한다는 내용이었고, 제10조는 일본 기업에게 미얀마 수자원 개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마웅석 국장은 주먹을 쥐며 이건 완전히 노예 계약이다라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한 직원은 이미 1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냐는 말을 흘렸습니다. 그때 다나카 겐지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차관, 결정하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저는 이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항변했습니다. 다나카는 우리가 무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줬는데 무상이라면서 왜 이런 조건을 거냐는 질문에 웃으며 답했습니다. 차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례적으로 위협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커질 겁니다. 콜레라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아시죠? 전화는 끊겼고 병원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의료진까지 감염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깨끗한 물이 사라지자 도시는 지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노이선 연구원은 일본의 협조 없이는 시스템을 직접 재가동하는 데 최소 2주일이 걸릴 것이며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목을 완벽하게 조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노이선이 무언가를 발견한 듯 소리쳤습니다. 차관님,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보여준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가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이 시스템에 은닉한 원격 차단 장치인 킬 스위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장치가 5년 전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계획적으로 심어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미얀마를 언제든 인질로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노이선은 더 깊이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차관님,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가리킨 화면에는 일본이 하수 처리 과정에서 추출한 지난 5년간의 히토류 양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연간 2000톤이라는 숫자를 보고 저는 거의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양곤의 하수 슬러지 속 히토류를 일본이 몰래 빼돌려온 것입니다. 마웅석 국장이 계산한 결과 현재 시세로 따지면 연간 500억 자트, 5년이면 2500억 자트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돕는 척하면서 우리의 자원을 도둑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이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하수 분석을 통해 수집한 국민 건강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지역별 질병 발생률, 약물 사용 패턴, 식습관, 심지어 임신율까지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최신 기술로는 하수 분석만으로도 이런 정보 수집이 가능하며 이 데이터는 제약회사들에게는 황금과 같은 정보라고 노이선은 한숨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구려 유민의 직계 후손인 70대의 노정치인 윈 아웅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차관, 시민들이 폭동 직전입니다. 하루 만에 사망자가 50명을 넘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지에 대한 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위나웅 의원은 일본이 미얀마를 선택한 이유가 단지 싼 노동력 때문만이 아니라 미얀마가 동남아시아의 관문이기에 이곳을 장악하면 메콩강 유역 전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그들의 더 큰 계획의 일부일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그때 노이선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찾았어요. 프로젝트 클린 리버. 이는 일본의 극비 문서로 서버에 실수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서를 읽을수록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첫 단계는 미얀마 하수 처리 시스템 장악, 둘째 단계는 라오스와 캄보디아로 확대, 셋째 단계는 메콩강 전체 수자원 통제,
그리고 최종 목표는 동남아시아 물시장의 독점이었습니다. 마웅석 국장은 절망했고 그때 이라와디 강 하류 마을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되었다는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노이선이 제 사무실로 찾아와 한국환경부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보고했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환경기술원의 김서연 박사였습니다. 저는 노이선의 통역을 통해 상황을 설명했고 정말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건 없이요? 라고 되물으며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 박사는 미얀마는 우리의 오랜 친구이며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친구 아니냐고 답했습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한국이 일본의 방해를 뚫고 우리를 도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김서연 박사는 미얀마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며 준비된 긴급 대응팀을 즉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방해에 대한 우려에는 우리도 나름의 준비가 있다고 답하며 미얀마 정부의 협조만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김 박사에게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물었고 그녀는 위 나옹 의원이 한국 정부에 연락하여 특별한 문서를 보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위 나옹 의원이 들고 온 낡은 가죽 상자 속에는 1300년간 가문에 전해 내려온 고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고구려 보장왕이 자신의 선조에게 내린 임명장이었습니다. 위 나옹 의원은 고구려 멸망 당시 많은 피난민이 미얀마 북부에 정착하여 현지인들과 융화했으며 리수족, 라오족, 아카족, 묘족 등 소수민족에게 고구려인의 피가 섞여 있고 언어에도 흔적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이선은 우리 민족 언어에 한국어와 비슷한 단어가 있었던 이유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위 나옹 의원은 한국 정부가 이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1300년 만에 잃어버린 동포를 찾은 기분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서연 박사는 6시간 후 태국을 경유하여 팀이 양곤에 도착할 것이라고 다시 연락했습니다. 팀은 전문가 30명과 장비로 구성되어 있었고 김 박사는 24시간 안에 기본적인 정수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한국은 전쟁과 재난을 겪으며 비상시 신속 대응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마웅석 국장은 대가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의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순간 다나카 겐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제가 다른 나라와 접촉하고 있는지 의심했고 일본 외에는 미얀마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위협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김서연 팀이 오는 것을 들키지는 않았을까 불안했지만 6시간 후 한국 팀은 약속대로 태국 국경의 작은 도로를 통해 공항이 아닌 곳으로 비밀리에 도착했습니다. 팀을 이끈 김서연 박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으며 악수를 나눈 그녀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어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시작하죠. 한국팀은 군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가져온 장비는 놀라울 정도로 작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마웅석 국장이 이 장비만으로 충분한지 걱정하자 박진우 엔지니어는 한국 전쟁 때부터 축적된 긴급 복구 기술이 담겨 있어 보시는 것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일본 시스템을 분석했고 김 박사는 모든 제어권이 도쿄 서버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이 눈치채면 물리적으로 시스템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노이선 연구원은 기존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정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병렬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김 박사는 이를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라고 칭찬하며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국팀의 놀라운 작업 방식은 첨단 장비와 함께 아주 단순한 자연 정화 방식을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설한 과장이 이것이 무엇인지 묻자 김 박사는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 필터이며 전기가 없어도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통제하기 쉽도록 복잡한 시스템을 원했을 것이라며 김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작업이 한창일 때 일본 대사관 측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고 일본이 눈치챘음이 분명했습니다. 김 박사는 침착하게 플랜 B,
즉 분산 작업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고 한국팀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도시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는 일본이 한 곳을 방해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일종의 양동 작전이었습니다. 얼마 후 다나카 겐지가 부하들을 이끌고 현장에 나타나 우리 시스템에 손을 대고 있다며 격분했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맞섰고 다나카는 계약 위반이며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저는 어차피 작동하지도 않는 시스템인데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김 박사가 다나카에게 다가갔고 다나카는 놀라며 김혜진, 내가 왜 여기에? 라고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미얀마를 돕기 위해서죠. 당신들과는 다르게 말이에요라고 응수했습니다. 다나카는 한국이 감히 일본을 방해하느냐며 위협했지만 김 박사는 이는 방해가 아니라 진짜 도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다시 멈출 것이냐고 위협했지만 김 박사는 나 이미 멈춰있구나라며 조롱했고 다나카는 이를 갈았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부 지역 정수장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한국팀이 첫 번째 바이오 필터를 가동시킨 것입니다.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오자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다나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김 박사는 한국은 6.25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듯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다나카는 황급히 자리를 떴고 12시간 후 양곤의 절반 지역에 깨끗한 물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새벽 3시, 일본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부 정수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노이선의 보고에 따르면 누군가 바이오 필터에 염산을 투입하여 미생물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지시가 분명했습니다. 김 박사는 침착하게 플랜 C를 시행하라 지시했고 마치 이런 일을 예상했다는 듯이 준비된 예비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한국팀이 꺼낸 것은 군용으로 개발된 휴대용 정수 시스템이었습니다. 작은 컨테이너 크기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하며 하루에 1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일본은 쉽게 물러서지 않고 미얀마 정부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대사는 한국의 개입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일본은 양국 관계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일본의 투자가 끊기면 경제가 무너진다며 저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때 위 나웅 의원이 일어나 돈보다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외쳤고 일본 없이 어떻게 하냐는 관료의 질문에 한국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라와디 강 수질이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 박사 팀이 강 상류에 설치한 대형 바이오 필터가 효과를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꼬레야 한국을 외치며 한국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초조해진 다나카 겐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팀 작업지역의 전기를 차단했지만 김 박사는 태양광 패널과 소형 풍력 발전기를 꺼내 에너지 자립형 정수 시스템을 가동시켰습니다. 일본의 모든 방해가 무력화되자 다나카는 미얀마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50조 자트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최후의 수단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가 놀라운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화면에는 일본이 5년간 미얀마에서 빼돌린 히토류 거래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히토류를 수입하는데 이상하게 미얀마산이 일본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것을 포착하여 증거를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비밀 계좌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으며 5년간 3천억 자트 이상의 히토류를 무단 채취한 것은 명백한 국제 범죄였습니다. 다나카는 조작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박사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가려보자고 맞섰습니다. 궁지에 몰린 다나카는 결국 물러났습니다.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김 박사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이제 미얀마가 진정으로 자립하는 방법 말입니다. 이틀날 아침, 김 박사는 국제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이 저지른 일을 전 세계에 알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일본과 완전히 적이 되는 것이 두려웠지만 위 나웅 의원은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결국 2024년 4월 24일 오전 10시 양곤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전 세계 언론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서서 일본이 원조를 빙자. 일주일 후 양곤 전역의 수질은 일본 시스템 때보다 더 좋아져 대장균 제로의 중금속 검출이 안 된 마실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시민들은 환호했고 수인성 질병 환자가 급격히 줄어들자 설한 장관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업을 마친 한국팀이 떠날 준비를 할 때 시민들은 공항으로 몰려와 체주바 감사합니다를 외쳤습니다. 김 박사는 미얀마는 이제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니 언제든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 박사에게 감사를 표했고 김 박사는 1300년 전 흩어진 동포들이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살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답받았다고 윈 아웅 의원을 가리켰습니다. 윈 아웅 의장은 북쪽 형제들에게 여전히 한 핏줄임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행기가 떠난 후 저는 깨끗해진 이라와디 강을 바라보며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미얀마가 이제 진정한 독립을 향해 나아갈 때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다른 나라를 도울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1년 후 2025년 4월 미얀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환경보전부 장관이 되었고 노이선은 차관이 되었으며 전국 모든 지역의 음용수 기준 통과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깨끗한 물 덕분에 관광객이 늘고 농업 생산량이 증가했으며 이라와디 강 크루즈 관광객이 작년 대비 300% 증가했다는 보고를 인프라부 장관이 된 마웅석 국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미얀마가 기술 수출국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 우리의 정수 시스템 도입 요청이 왔고 설한 장관은 팀을 보내자고 했으며 우리는 받은 것처럼 나누기 위해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미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에 기술 지원을 하고 있었고 미얀마 엔지니어들이 한국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전수했습니다. 국회의장이 된 위 나옹 전 의원은 한국에서 아시아 물 포럼을 제안하며 미얀마가 공동의장국이 되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전했고 저는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 나카무라 신임 환경장관이 사절단을 이끌고 찾아와 과거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그는 미얀마의 정수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고민이 많다며 미얀마의 자연 정화 기술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과거의 앙금이 남아 있었지만 용서는 강자의 특권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일본도 이 기술을 다른 나라와 독점하지 않고 나누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나카무라는 약속했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미얀마 북부에서는 고구려 유민들이 처음 정착했던 마을을 문화유산으로 복원하는 고구려 마을 복원 사업이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리수족 장로는 1300년 만에 고향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 뿌리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격했습니다. 양곤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물포럼은 한국과 미얀마가 공동 주최했고 30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에서 물은 독점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이며 나누는 것이라고 선언했고 청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환경부 차관이 된 김서연 박사는 미얀마의 성장이 자랑스럽다며 이것이 진정한 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럼에서는 물에 대한 권리, 기술 공유, 그리고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는 것이 의무라는 내용의 양곤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미얀마는 아시아의 환경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운 환경 프로그램에서 개발도상국의 희망으로 미얀마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종속을 자립으로 바꾼 놀라운 사례였습니다. 이제 미얀마는 6대륙의 물관리 기술을 전수하고 있었고 아프리카의 케냐와 탄자니아도 우리의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또한 약속대로 미얀마에서 배운 기술을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나누고 정식 사과와 함께 부당 이익 전액을 환경기금으로 반환했습니다. 이 기금으로 한국, 미얀마, 일본이 공동 운영하는 아시아 물 연구센터가 미얀마에 설립되었습니다. 과거 다나카 겐지 단장도 찾아와 사과하고 이제 연구센터에서 진정한 기술 협력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김서연 장관 이제 한국 환경부 장관이 됨이 다시 미얀마를 방문하여 천년의 물길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시작해 중국, 몽골을 거쳐 미얀마까지 이어지는 선을 따라 물관리 기술을 전파하는 프로젝트로 고구려 유민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 문화와 역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고구려와 인연이 있는 나라들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연말 송년회에서 저는 1년 반 전의 절망적인 새벽을 회상하며 한국이 아무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운 이유가 1300년 전의 인연 때문이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국경과 민족을 넘어 서로 돕는 인류애 때문이라고 연설했습니다. 이제 미얀마도 그 마음을 전하며 받은 것을 나누고 나눈 것이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되어 깨끗해진 이라와디 강변을 노이선, 마웅석, 설안, 그리고 윈 아웅 의장과 함께 걸었습니다. 1년 반 전의 절망적인 새벽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뿌듯해했습니다. 받은 도움을 나누고 나눈 것이 더 크게 돌아오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였습니다. 이처럼 미얀마가 일본의 경제 식민지 위험에서 벗어나 아시아의 환경 선진국으로 거듭난 놀라운 이야기는 하수영유의 절망적인 순간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조건 없는 도움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1300년 전 흩어진 고구려 유민의 후손들이 다시 만나 이룬 기적.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민족을 넘어선 인류애였습니다.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나누는 것, 받은 도움을 다시 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발전의 길임을 미얀마가 증명했습니다.